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다시 박지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이야기입니다. 일본 학자가 했던 기록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했던 말의 주제는 양반과 예절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예절입니다.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군자와 소인은 그 신분을 두고 사는 말이다. 지금의 이른바 양반은 옛날의 군자에 해당하고 지금의 소인은 곧 옛날에 이른바 곤궁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어진 정치를 펼 때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소인이거늘 어찌하여 유독 소인만 괴롭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단 말인가. 군자가 아니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백성이 없으면 군자를 먹여 살릴 수 없으니 군자가 많고 백성이 적은 것은 나라의 이익이 아니다. 하지만 100년 안에 조선의 온 백성은 모두 양반이 될 판이니 법이 무너지고 기강이 어지러워지는 건 필시 양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렇건만 현재 양반은 이를 다스리지 않고 있으니 이 때문에 법이 서지 않고 있다. 익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지원이 이끌었던 북학파 혹은 백타파, 이 사람들이 가장 경멸했던 것이 위선 가득 찬 명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위와 벼슬과 부를 탐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안빈 낙도 내 글자를 막 담고 살던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었죠. 박지원이 이 얘기를 한 때가 19세기, 18세기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양반제 그리고 양반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박지원의 손자이자 조선의 개화파의 선구자였던, 근대 개화파의 선구자였던 박규수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생 선수, 박선수에게 박규수가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편지를 보낸 날짜는 1871년 신민년입니다. 병인양요에 이어서 미 해병대가 강화도를 공격했던 바로 그 신미양요가 벌어졌던 해입니다. 바로 그 직전 박규수가 동생 박선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공친왕, 청나라의 친왕입니다. 공친왕이 지금 화륜선의 건조를 감독하며 천진에서 여름을 나고 있는데 저 오랑캐들이 갔다가 돌아온 날짜가 천진을 왕래하는 시간과 맞아떨어진다. 그렇다면 북경에 이르기 전에 곧장 공친왕에게 요구했다가 저지당한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그 말도 그럴듯하다. 이른바 우리 예의의 나라가 먼 오랑캐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런데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을 때마다 나는 이 말을 본래 비루하게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만고토록 나라를 이루고서 예의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중국인이 이적 가운데 이런 나라가 있음을 가상하게 여겨서 예의의 나라고 칭찬했던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본래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지 세상에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 조금이라도 지벌이 있는 자들은 번번이 양반하고 일컫는데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며 가장 무식한 말이다. 지금 번번이 예의의 나라라고 자칭하는 것은 예의가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다. 명분이죠. 내부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질서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그 신분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건 게 양반 혹은 예의라는 그런 가치인데, 이게 외국의 외교 관계까지 벌어져서 4대로 벌어지고 확장이 되고 그 4대 속에서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나왔다 이겁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다름 아닌 중국이 사방에 있는 이적들을 자기네들한테 인사를 잘한다고, 까딱까딱 인사를 잘한다고 붙여준 수치스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박 교수는 성리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식이 많이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의식의 DNA는 할아버지 연암 박지원이 물려준 것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년 뒤 근대화에 앞서갔던 일본이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를 침범합니다. 소위 말하는 운요 사건입니다. 그 무렵에 일본이 조선에 자기네들과 조선이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 관계를 맺자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요구가 안 먹히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운요라는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운요 사건입니다. 그때 일본이 가지고 왔던 문서에 천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격분을 했죠. 어디다 대고 함부로 조선의 이 소중화, 조선 중화의 나라에 황제를 칭하느냐. 그래서 그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문서를 받아들이지 접수하지 못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마침내 운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무렵에 조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록의 제목은 1875년 음력 5월 10날 일본에서 보내온 서계에 회답하는 문제를 논의하다입니다. 여러 대신들이 고종과 함께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 박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중추 부사 박 교수가 아뢰기를 저들의 서계에서 칭호를 참남하게 하고 망령되게 한 것은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군이니 폐읍이니 하는 예양하고 겸공하는 말을 저들에게 갖추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 나라에서 황제라고 칭한 것은 대체로 주나라 평왕 때부터라고 하니 지금 이미 수천 년이 된 셈입니다. 저들의 서계에서 본국이 칭하는 대로 따른 것은 또한 신하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성상께서 어떻게 포용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와의 제도를 변경하여 크게 이웃나라의 우호를 닦자고 말한 것이 지금까지 저지당하고 보니 반드시 한스럽게 여기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단서와 앞날의 폐단에 대해 실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때 가서 거절하는 데에는 그 방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사단은 저들이 반드시 말을 물고 늘어질 것이니 구구한 우려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 동래 외관으로 일본의 외교관들이 집단으로 와서 외교관계를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문서에 천황이니 조선을 경멸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거부를 했죠. 이것이 계속 여러 차례 거듭이 됩니다. 그랬더니 외관에 머물러 있던 일본 외교관들이 때로 집단으로 외관을 탈출을 해서 나와서 동네 관악까지 갑니다. 그랬던 일이 벌어지는데 이를 동네 난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바로 지금 읽어드린 실록에 기록된 이 어전회의였습니다. 머뭇대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운양호라는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해버린 거죠. 1875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한 해 전에 박 교수가 흥선대원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들이 천황이라 자칭한 것은 수천 년이나 됐습니다. 저들이 제 나라에서 스스로 일컫고 스스로 높이는 것이 다른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나라 고종이 성대한 시대에 외국 사신이 경사에 이르러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국서를 전한다라고 했지만 당나라 조정의 군신은 이를 받지 않고 거절한 적이 없었고 단지 연회를 베풀고 의복을 하사하며 잘 대접해 보냈습니다. 예로부터 원인을 대접하는 것이 이와 같을 뿐이었으니 지금 어찌 그들과 호칭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또 훗날에 만약 거만한 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책망하며 거절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릇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본래 사이좋게 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절하여 서계를 받지 않은 지 여러 해가 됐으니 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더군다나 저들이 서양과 한편임을 분명히 들어 알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우호를 잃고 적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십니까? 대원군이 아들 고종에 의해서 운현군으로 유폐됐던 때입니다. 하지만 대원군 또한 그 당시까지 신미양요와 병인 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묘 도굴 사건을 겪으면서 철저한 쇄국 정책을 고집하고 있었던 때죠. 그래서 유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지휘하고 있는 그 조정에 철저하게 일본으로부터 이런 걸 받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대원군에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과 친했던 박규수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쇄국을 하면 안 된다. 문구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이를 그르치게 되면 큰 위험이 오리라 하고 경고를 한 거죠. 대원과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75년 정월에 보냅니다. 저들이 만약 군사를 동원하여 우리 국경을 한 발짝이라도 넘어온다면 오늘날 천하의 대세를 믿고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요라는 군함이 오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운요가 올 무렵 다시 편지를 씁니다. 지금 저들이 화륜산에 군사를 싣고 왔으니 비록 제 사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려는 의도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란의 기미가 이미 움직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아직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신의 행차를 호위한다고 핑계를 대니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채 하며 지금 무사히 해결해야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저들이 포를 한번 쏘고 나면 서계를 받고자 해도 그것이 나라의 치욕이 되면 다시 여지가 없으니 그때가 되면 결코 서계를 받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저들도 제 나라의 사신이므로 자기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법이니 저들 역시 스스로 이러한 의리를 지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이르러 또 어찌 문서를 고칠 리가 있겠으며 또 어찌 제 나라에 감히 이러한 사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에 보고할 때 반드시 조선이 무례하고 오만하다고 허다히 말할 것이니 어찌 일제히 화를 내며 함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진흙 속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하물며 나라와 군대를 갖추고 해상에서 횡행하는 자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원군 앞밖에서 세상 일이 귓가에 들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은 국가의 존망과 안위가 크게 관계된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후회도 어쩔 수 없으니 지금 급히 말을 몰아 도성으로 들어와 방략을 지도하신 뒤 다시 산으로 돌아가셔도 안 될 곳이 없습니다. 지금이 어찌 느긋하게 앉아서 바라만 볼 때이겠습니까? 문서 접수를 계속 조선 정부에서 거부를 하니까 운요를 포함한 군함 몇 척을 동네로 일본이 상륙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력 시위를 하죠. 그 무렵에 대원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대로 놔두고 계속 문서를 받지 않으면 언젠가 전쟁이 날 거다. 그때는 문서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일본은 진흙 속의 지렁이도 밟으면 꿀틀하는데 하물며 나라와 군대를 갖추고 해상에서 횡행하는 자들이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무슨 큰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 때 이미 천황이라고
해 뜨는 쪽에 천자라고 했던 그 나라가 그때 썼던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교류를 청하는데 이를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뭐 있냐라고 했던 거죠. 허생전과 양반전을 통해서 할아버지 연원 박지원이 내밀었던 반명분주의적인 정책입니다. 박지원이 100년 전에 경고를 했던 그 얘기죠. 100년 뒤에 양반 천주가 되고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조선에서는 이 북학파에 이르러서 백타파에 이르러서야 이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게 됐었죠.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신분 질서가 너무나도 굳고 견고했었으니까요. 이웃나라 일본은 좀 달랐습니다. 벌써 영조 때 박지원보다 한두 세대 전에 벌써 예의와 명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맨 처음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는 지역이 대마도입니다. 그 대마도에 조선통신사의 외교 파트너가 있었고 에도에 가면 막부에서 또 통신사들을 맞이하는 접대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바로 그 막부의 접대관 아라이 하쿠세이라는 사람이 조선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쿠세키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시를 공부하여 아송에 이르렀으니 즉 은나라 사람이 주나라에 존재하여 그에 의하여 의관제를 정하였고 지금의 이름을 알았다. 처음 통신사가 왔을 때 조용히 혼자 기뻐하며 생각한데 조선은 은나라를 스승의 나라로 여긴다. 하물며 예의 풍속은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니 은나라의 예를 그에 비추어 볼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번 사양에 이미 여러 군자들이 수고스럽게도 여기에 참가했는데 나는 은나라의 의관을 보고 싶었으나 겨우 명나라 의복제도로 아직 그 의관을 보지 못하였다. 조선이 변발을 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대청나라가 덕으로 골고루 미치게 한 것이지 힘으로써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1711년에 아라이 하쿠세키가 쓴 기록입니다. 조선이 예의의 나라라고 하고 그 예의가 은나라로부터 배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왜 은나라 옷이 아니라 명나라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거 자기가 생각해 보니 이는 조선이 위풍당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나라가 이를 허용해 줬기 때문이 아닌가. 덕으로 이런 비아냥이었습니다. 대마도에서 이 통신사들을 맞았던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우자에 숲 삼자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선의 풍물을 좋아해서 우삼방이라고 세 글자짜리 조선식의 이름을 갖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통신사들과 필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선을 예의의 나라라 하는 것 혹은 약국이라 여기는 일본인의 말과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다. 천하의 어느 나라도 예와 의가 없다면 국내의 다스림은 없는 것 같다. 조선만이 예의가 만국에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래 오랑캐 가운데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을 높이고 명주에 이르러서는 특히나 시종 군신의 예를 폐하지 않았던 까닭에 중국으로부터 조선보다 예의 바른 나라는 없다고 칭찬하기 일컫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 입에는 일본 술이 맛있고 중국인 입에는 중국 술이 맛있고 조선인에게는 조선 술이 가장 맛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화나 오랑캐가 모두 같다. 박지원보다 조금 전의 사람입니다. 중화나 오랑캐가 모두 같다. 근대 정신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조선의 지식인들, 특히 외교라는 미션을 받고 그들을 만났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는데 100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 우삼동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사람을 조선의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1720년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메노모리가 신유한에게 시비를 겁니다. 우삼동이 일찍이 강호 객관에서 조용히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각이 있는데 틈을 타서 말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귀국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신의가 서로 맞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즉 일본 사람들이 모두 조선 국왕이 과군과 서로 공경하는 예의로서 국서를 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사의 문서에 늘 반드시 극히 높이는데 귀국 사람이 저술한 문집을 보면 그 중에 말이 우리나라에 관한 것은 반드시 외적이니 만춘이 하여 추하게 여기고 멸시함을 함부로 한 것이 차마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우리 문수왕 말년에 우연히 조선의 문집을 보고 매양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어찌 조선이 우리를 모욕함이 이 지경에 이를 줄 알았겠는가 하면서 평생토록 한을 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연 이 뜻을 아십니까? 하면서 말과 기색이 심히 불평하여 성내는 심정이 점점 드러났다. 그래서 나 신유한이 말하기를 이것은 알기 쉬운 것인데 귀국이 양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군이 본 우리나라 문집이 어느 사람이 저술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임진난 뒤에 가능된 글입니다. 풍신수길이 우리나라의 철천한 원수가 돼서 종묘사직의 수치와 욕됨과 생령이 피를 흘린 것은 실로 만고에 있지 않던 편이니 우리나라 신민으로서 누가 그의 고기를 찢어먹어서 먹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로 사대부부터 아래로 천민에 이르기까지 노와 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글에 나타낸 것이 진실로 마땅히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 성조에서 생민을 인해하여 해관의 시장을 열어 물자를 서로 통하고 서로 일본 국토에 이미 풍신수길에 남은 종자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 친목을 도모하여 국서가 서로 연달아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덕의를 우러르니 어찌 감히 다시 묵은 원한을 끄집어내 말에 나타나겠습니까? 근자에 오사카에 이르러 풍신수길의 옛털을 보니 머리털이 우리가 오히려 쭈삣쭈삣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우삼동, 조선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일본 학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여러 귀국의 종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부를 때는 반드시 외놈이라고 치나니 또한 평소에 바람바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유한이 이렇게 다시 답을 해줍니다. 귀국이 왜라는 칭호를 가진 지 이미 오래인데 군이 무슨 유감입니까? 그랬더니 우삼동 아메노모리 호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나라 역사책에 이미 이르기를 왜가 국호를 고쳐서 일본이라고 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원컨대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해서 우리를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마음을 뜨끔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입니다.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실질로 이 아메노모리 호슈가 얘기하고 나서 150년 뒤, 박지원이 이야기하고서 100년 뒤, 박규수가 이야기하고 와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조선과 일본이 부딪히게 됐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양반에 얽힌 몇 가지 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글을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우입니다.